자, 지난주에 배웠던 게 개혁주의 신학과 그러니까 여성 신학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내용이었거든요. 개혁주의가 이런 걸 강조하는데 이게 기본소득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드리면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교회가 일단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종교개혁 때 그걸 갖다가 뒤엎고 아니다. 구원은 이런 걸로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걸로 받는 것이다. 이걸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기본소득의 그 개념하고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죠. 그 보편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그게 은혜의 보편성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다. 그 무조건성. 그리고 개개인에게 다 이런 은혜가 미치기 때문에 개인성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는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을 때 인간의 의지, 인간의 공로,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일한 만큼 돈 받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정의로운 거지. 이렇게 상식처럼 돼 있죠? 예, 이게 공로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기여한 만큼 내가 어떤 몫을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공로주의라고 한다면 그거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강조되는 개혁 신학이 오늘날의 그 기본소득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은 공로주의 같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그, 일 많이 한 사람, 능력 좋은 사람이 많이 갖고 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못 갖고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하고 기본소득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네,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어떤 사상적인 배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끝났어요. 오늘부터 배울 부분은 이 기본소득을 실제로 이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제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본소득이 이 사회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제안들이에요. 그래서 꼭 여기 나와 있는 그 의견에 꼭 동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어떤 관점에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살펴보면은 도움이 됐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또 생각하고 또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의 폭을 넓히는데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공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제목이 생태학적 지향의 기본소득에 관한 사회윤리적 구상.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생태학이라는 부분이에요. 자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연보호 관점에서 또 기본소득을 해야만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오늘 이 글은 한신대학교의 강원돈 교수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이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고 이런 것들이 경제 활동인데 뭐든지 지나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은 결국 경제 활동이라는 게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원료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뭐 자연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원료를 가공하기 위해서도 연료가 필요해요. 그 연료도 자연에서 나오는 거죠. 석탄이 됐든 석유가 됐든 가스가 됐든 그런 게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니까 결국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경제 활동은
생태계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파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연이 망가져 버리면 뭐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기가 다 썩었고 물이 다 썩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지구 온난화 해가지고 기후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빙하가 녹고 지금 다 그러고 있는데 자연이 다 망가진 상태에선 모두가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활동도 이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오늘 이 글의 기본 전제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할 여지가 없죠. 예. 그리고 기본소득과 생태계 보전의 결합. 그러니까 기본소득도 중요하고 생태계 보전도 중요하다. 경제활동에서. 기본소득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고 생태계 보전은 자연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살아야 되고 자연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나오고 생태계 보존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의 이 경제활동이란 기본소득 그리고 생태계 보존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새로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요지의 글입니다. 생태계와 경제계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관계잖아요. 자연계에서 뭔가를 이렇게 뽑아내서 그걸로 물건을 만들고 그걸 사용을 하죠. 다 쓰면은 또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쓰레기는 다시 또 자연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뭔가 이 물질 또 뭐 연료라는 게 에너지니까 그런 에너지들이 계속해서 생태계와 경제계 사이에서 계속 순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활동을 정의롭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생태계를 정의롭게 보존하는 거하고 두 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경제 활동은 악한 거죠. 개방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걸 갖다가 좀 더 그럴듯하게 이론으로 포장한 겁니다. 자연계, 생태계가 있고 여기 우리 사회의 경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태계에서 경제계 쪽으로 에너지가 들어오고 물질들이 들어옵니다. 왜? 우리 경제계에서 뭔가 자꾸 생산을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이 경제계에서 많은 것들을 생산하고 소비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폐기물, 배출되는 오염물질들, 이런 것들은 다 다시 생태계로 돌아가잖아요. 경제계로 들어오는 그 양하고 경제계에서 생태계로 나가는 양하고 그게 같다라고 보는 것이 개방계 이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제계 쪽에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일어나면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생태계 쪽에서 많은 것들을 갖다 썼다는 얘기고 반대로 많은 것들을 생태계로 배출해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경제계 쪽에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일어나면 생태계 쪽에서는 많이 뽑아 쓰는 거니까 자원 고갈이 일어날 것이고 대량 소비를 하게 되면은 많은 폐기물들이 나오게 되니까 자연이 오염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자연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뽑아 쓰고 배출하는 경제 활동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원동 교수님의 글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막아야 된다. 이거를 주장을 해요.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경제계와 생태계는 다 결합이 되어 있고 경제계에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일어나면 자원 고갈과 자연 오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막아야 된다. 정리되셨죠? 자,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본주의는 계속 이 자본을 축적하는 거거든요. 자본이 계속해서 팽창을 해야 돼요. 그래 자본주의 경제는 굴러갑니다. 근데 이 자본의 축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당시에는 노동자를 착취해서, 참 안 좋은 단어죠. 노동자의 그 피땀을 빼먹으면서 이 자본이 많이
축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냐면, 자, 노동자들이 갖고 가야 할 임금을 덜 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쓸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경제라는 것은 생산하고 또 그걸 소비를 해줘야지 이게 굴러가는 것인데, 노동자들이 쓸 돈이 없으니까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산을 많이 해봐도 소용이 없죠. 재고만 쌓이지 실제로 이윤으로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도 그럼 적게 하게 됩니다. 생산을 적게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생산할 노동자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자 해고합니다. 노동자가 해고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국민들이 살기는 해야 되니까 복지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가 재정도 또 마이너스로 적자가 나요. 그러니까 노동자 임금을 착취했을 때 그 결과가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는 결과로 흐르게 되죠. 이런 문제 때문에 1930년대인가요? 그 대공황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경제가 안 돌아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다른 나라를 가서 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을 착취를 해서 이윤을 빼가기 시작합니다. 자본은 어쨌든 간에 계속 이게 축적이 돼야지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를 자기 식민지 삼아버리는 식민지 정책이 또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켜요. 이게 전쟁이 한번 나면요, 수요, 생산 이런 게 확 한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나라를 갖다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점령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군수 산업을 통해서 또 나라 경제가 한번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지니까 이런 이제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옛날에 전통적 자본주의 시장 경제였고요.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그게 2번 있었던 세계대전이거든요. 그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의 이 자본주의 경제로는 안 되겠다 해서 새로 나온 경제 이론이 케인즈 경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통적 시장 경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그 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그냥 생산과 수요의 조합에다가 그냥 시장을 맡겨 놨었어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어떤 개인의 이기심을 계속 자극함으로써 모두에게 그게 다 이익이 되고 국가에게 이익이 된다. 이런 하나의 신념이거든요. 근데 그거대로 해보니 전쟁 났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야 한다라고 경제학자들이 주장을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행했던 뉴딜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때도 이제 미국이 경제가 침체되어 있었고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경제에 개입을 합니다. 이 케인즈 경제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유효 수요를 증대시킨다. 어떤 돈이 있어요. 이 돈을 부자한테 주는 거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거하고 어떤 게 경제에 더 도움이 될까요? 부자들은 어차피 쓸 돈이 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더 얹어줘도 그 돈을 어디다가 사용 안 해요. 그런데 가난한 분들한테 이 돈을 주게 되면 이분들은 자기가 써야 할 곳에 그 돈을 씁니다. 이건 뭐냐면은 소비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수요가 늘어나면 생산도 더 증가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일할 사람들이 더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고용이 더 확대가 되고, 이런 식으로 경제가 또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를 늘려줌으로써 생산도 늘려주고 어떤 균형을 맞춰주는 정책. 그래서 결국 그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거예요. 어차피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또 자본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잘 됐어요. 그때에는. 그런데 이것도 또 세월이 흐르니까 또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이전의 시장 경제하고 비슷한 경제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게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도 똑같아요. 그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국가가 기업 터치하지 마라. 국가가 개인 터치하지 마라. 기업의 자유, 개인의 자유, 그것을 중시하고 거기에 경제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기존의 전통적인 그 시장주의 경제와는 또 다른 버전이다 해가지고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이 지금 그 시대예요. 이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얘도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계속 부추기거든요.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해야지 그렇지 경제가 팽팽팽팽 돌아가니까 이걸 목표로 해요. 그런데 신자유주의 이 시장경제의 문제점, 지금까지 나왔던 그 문제점은 뭐냐면 거품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뭔가 돈을 내가 많이 버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또 내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게 다 빚이라는 거예요. 계속 빚이 늘어가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거품이 빵 터지면은 이제 또 다 망하는 거죠.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이제 세 가지 형태의 시장 경제를 봤는데요. 이 시장 경제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일으켜서 자본 축적을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인가? 빈부 양극화가 일어났어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10분위까지 쭉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 1분위와 저기 10분위 그 사이에 소득 격차와 부의 격차, 자산의 격차, 이것이 몇십 배, 몇백 배까지 이릅니다. 뭐 미국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이런 빈부의 양극화가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생태계 위기,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하다 보니까 자연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도 일어난 것이고, 지금 뭐 꿀벌이 뭐 지금 안 보인다면서요. 꿀벌 안 보이면은 농사도 안 되고, 뭐 과일도 안 되고, 뭐 꿀벌이 없어지면 인간들도 멸종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없어졌는가? 기후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들 많이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 경제 정의와 생태계 정의 그리고 사회 정의 이 세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쓰신 강원도 교수님께서 주장하는 바는 먼저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본이라고 하면 뭐 쉽게 말해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업가들과 거기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노동자들 간에 너무 이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돈을 버는 것은 기업가이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많은 막대한 이윤 중에서 아주 일부만 가져가고 있다 보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이제 기계가 또 사람을 대체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죠. 왜 사람을 안 쓰고 기계를 씁니까? 비용 절감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 그 이윤을 기업가들이 더 많이 갖고 가기 위해서 주주들이 또 그 이윤을 많이 갖고 가기 위해서 근로자들을 점점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어쨌든 열세에 있는 거죠. 균형이 안 맞아요.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과도한 자본 축적과 또 대량 생산, 필요한 만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생태계 위기로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자본가와 또 이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좀 뭔가 대등한 경제적 주체로서 세워질 때에, 그렇게 사회 정의가 세워질 때에 생태학적 정의도 실현될 수가 있다라고 이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이 그럼 지금까지 얘기했던 바 그 문제가 그럼 이제 뭡니까? 첫 번째 사회적 문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졌다라는 사회적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생태계 위기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이 사회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께서 주장하는 바는
자, 어쨌거나 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부가, 잉여 가치가 생산이 됐잖아요. 그것을 잘 분배를 하자입니다. 사회적 가난을 해소하는 데에, 그리고 자연계를 보호하는 데에 우리가 지금 얻은 이 잉여 가치의 많은 부분을 다시 거기에 분배를 해야 된다 주장합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은 법적인 제도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생태계에서 생명체와 무생물체, 그러니까 어떤 자원 같은 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존재할 권리를 법적으로 제정하자. 이런 또 제안도 합니다. 좀 재미있는 제안인데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무분별한 채취, 포획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더 강화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대량 생산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린 뉴딜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도 뭐 얘기가 나온 지는 좀 됐어요. 이건 뭐냐면 그린 하면은 보통 환경 관련이거든요. 이 지금 기후 위기를 우리가 맞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환경에 지금 위협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탄소 배출이거든요. 화석 연료라고 부르죠. 근데 이 연료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뭘 생산할 때 연료로도 쓰고 있고, 우리 보일러 될 때에도 뭐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또 요리할 때에도 가스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태우게 되면 거기에서 이산화탄소 그 가스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가스들이 이제 지구에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은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햇볕이 딱 들이치잖아요. 근데 그 열이 밖으로 나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뭐 온실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 기온이 올라가고 기후가 자꾸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문제다. 그러면은 요거 비닐하우스 더 안 만들어지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를 줄여야 돼요. 자, 이 탄소가 이게 공기 중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건 아니죠. 이 나무들이 그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광합성 작용해가지고 그 나무 안에다가 뭐 탄소를 딱 비축을 해놓고 산소를 밖으로 내뿜어주고, 자, 이런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그 자체정화를 할 수 있는 어떤 한도가 있어요. 이걸 지금 넘어섰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금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지구가 자체 정화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만 탄소를 배출하자. 요게 탄소 중립이라는 겁니다. 탄소 중립. 그러니까 우리가 내보내는 양하고 지구가 자체 정화시키는 양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는 거. 그 정도까지만 만드는 게 탄소 중립, 넷 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좋은 거는 아예 탄소를 좀 배출 안 할 수는 없겠냐? 뭔가 이게 요즘 전기 자동차, 뭐 수소차 이런 연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이 맥락에서 그러는 거예요. 배출 가스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자. 요런 목표를 놓고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요렇게 협약을 맺었어요. 요걸 갖다 달성하기 위한 어떤 정책, 이걸 그린 뉴딜이라고 해요. 아까 뉴딜 정책이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양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폈다. 그 뉴딜 정책은 그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일단 도로를 건설한다라든가, 뭐 항구를 건설한다라든가, 뭐 전기를 갖다가 쫙 깐다라든가, 이런 공공사업을 벌이면서, 그러면은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고용 창출까지 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뉴딜 정책이거든요. 근데 그린 뉴딜은 뭐냐면 지금도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공공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을 시키면서 어떤 경제를 다시 끌어올려 보자인데, 거기에 그린이 붙어요. 그러니까 환경 쪽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양성을 시키자는 거죠. 그게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이게 되려면요,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자동차도 경유, 휘발유 다 그거 쓰고 있는데 이걸 다 전기 자동차로 다 바꾸고 한다는 게 이게 금방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인터넷으로 뭐 물건 시키면요, 이게 그 물류센터 거기에서 우리 집까지 와야 되는데 큰 이제 트럭들이 그 물건들 다 싣고 나르는 거잖아요. 이 차량들 양이 엄청나거든요. 이게 물류 체계 이제 이런 건데 탄소를 줄이려면요, 뭐 자동차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에서 나한테 물건이 오는 게 가장 좋죠. 그러면은 배기가스가 가장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통 물류 체계까지도 다 바꿔줘야 돼요. 지역 농산물 같은 거 이거 사 먹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 좋은 이유가 이런 유통 물류에서의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병행해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린 뉴딜이라는 것이 참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또 쉽지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걸 갖다 지금 2050년이면은 와, 또 한 30년 남았네, 되게 많이 남은 것 같지만은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나라 하나가 자기 나라 혼자만 살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지구의 모든 나라들이 서로 무역을 하면서 이 경제도 어떤 세계적으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린 뉴딜이요, 나중에 가서 2050년에 가가지고 이 넷제로,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이루지 못한 그런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무역상의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열심히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2050년까지 요 넷제로 요걸 우리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배출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배출권이라는 것은 이 나라는 탄소를 얼마까지만 배출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그 배출권 그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돈을 내야 돼요. 나라가. 너희들은 지구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라. 그렇게 지금 이 틀이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거꾸로 탄소 중립, 뭐 탄소 제로 이런 게 잘 된 나라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허용되어 있는 그 배출권, 그거보다 훨씬 낮게 배출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여기 남는 그 배출량 있죠. 잔여 배출권을 다른 나라에다가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요 넷째를 갖다 빨리 이루는 게 여러모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정부 때였나?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처음 우리나라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그다음에 뭐 문재인 그 정권 때에도 이 부분을 갖다가 또 얘기하고 했었는데, 어떤 단계적 목표를 찍어놓고 지금 그 계획은 그냥 크게는 잡아놨는데 그 수준까지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나라 그린 뉴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자, 양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폈다 그랬잖아요. 그거의 의의는 뭐냐면 이 시장 경제의 프레임을 한번 바꿔줬다, 이게 의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전통적 자본주의 시장 경제였잖아요. 생산 수요 여기에다가 그냥 맡겨놓는 경제 체제였는데, 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가가,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식으로 이 경제 프레임을 바꿨습니다. 한번 엎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변혁, 이게 사실은 그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한국형 뉴딜도 그렇고 다른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의 그린 뉴딜 정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없어요. 지금까지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데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계속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우리 계속 해보자. 이런 틀로 짜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탄소 배출은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까 우리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문제점을 봤잖아요. 자연계가 망가진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강원호 교수님은 그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계 보전과 기본 소득의 연계 구상 좀 보겠습니다. 여기 뭐 전문가 계셔가지고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자, ESG가 무엇이고 그게 요즘 왜 굉장히 핫 이슈고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ESG-E는 environmental 해가지고 환경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S는 social, 그 다음에 G는 governance를 좀 어려운 말인데 이제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 관계자들, 그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 또 신경 써야 되고, 사회적으로 데이터의 보호라든가 뭐 인권,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의 그 관계들도 중요해지고,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의사결정 과정들이 투명해야 되고, 뭐 부패하거나 요즘에 이제 뭐 은행에서 사고 나는데 그런 부정이 있거나 내부 통제가 잘 돼 있어야 되는 부분들 측면이고요. 특별히 이제 ESG와 관련돼서 저희 회사도 되게 많은 교육을 시켜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화두가 되고 ESG를 신경 쓰지 않으면 앞으로 아까 탄소 배출 얘기도 있지만 그 개념도 이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무역을 하려고 해도 어디 수출하려고 해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에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ESG가 안 되는 경우에는 가령 이제 기업에서 투자를 받고자 할 때도 지금 투자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ESG 신경 쓰지 않는 회사는 우리가 투자 못 하겠다. 가령 뭐 숲을 없애던가 이럴 경우에는 우리 투자 걷어버리겠다 하는 그런 투자 회사들, 글로벌의 유명한 회사들이 있어요. 블랙락이라는 이런 회사들이 그런 실천 투자 활동들을 멈추게 되니까 재작년인가요? 그때부터 기업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 ESG에 대한 신경을 쓰면서부터 기업들은 이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기존의 재무적인 가치, 뭐 이거보다는 환경, 사회적인 측면, 그 다음에 기업이 투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더 신경 써야 된다. 그런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ESG는요, 그 기업들의 요구하는 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그 기업이 어떤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나 거버넌스라고 그랬는데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투자를 못 받아요. 기업이 투자 못 받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계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제는 이런 환경 뭐 이런 쪽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데 신경 쓰지 않으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왕따가 돼버리고 실제로 기업의 어떤 생존 자체가 굉장히 어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어떤 핫 이슈고 좀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도 좀 있더라고요. 그린 워싱 들어보셨어요? 이미지 세탁하는 거. 하도 그 환경 이런 게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또 우리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이게 뭔가 환경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좋은 기업이라고 우리도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사실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대외적인 이빨림 같은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기업이 굉장히 환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 세탁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걸 그린 워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이제 뭐 많은 것이 아니냐, 또 그런 꼬집는 좀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 지금 이 그린 뉴딜도 그렇고 뭐 ESG도 그렇고요. 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이걸로 과연 충분한 것이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왜
이렇게 계속 고집을 이제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해볼 수가 있고, 우리는 경제가 계속해서 발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다 잘 살게 되니까. 근데 꼭 진짜 이 경제는 계속 발전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이제 유엔에서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들,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이제 목표를 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에는 여기 보니까 여기 써 17개라고 돼 있습니다. 예. 17개 정도의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활동들을 할 수 있게 각 국가 간의 협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ESG 아까 여기 나왔던 거 공부하다 보면 SDG에 대한 얘기도 같이 이제 그 안에 다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 정도까지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뭐 이 약자로 돼 있어서 그냥 어렵게 들리지만은 그 개념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있는 거 다 써버리고 확 그냥 발전해 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봤더니 뭔가 막 부작용이 생기고 망해버렸어. 이러면은 이거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구 생태계가 보존이 돼야 하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개가 있겠죠.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요구한 맥락으로 아까 얘기했던 뭐 ESG, 기업들은 환경에 뭐 신경을 써야 되고 사회적 가치 신경 써야 되고 다 같이 살자 뭐 이런 얘기가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에서도 보면 S, D 이렇게 나오잖아요. D가 development, 발전이거든요. 발전. 그러니까 어쨌든 뭐 유엔에서 발표한 것도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해야 돼. 이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발전을 갖다가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럼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과연 멈출 수가 있겠느냐? 과연 이 환경 오염시키고 환경 파괴하는 이거를 과연 정말 이게 멈출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반대 극단에 있는 분들은 성장을 멈추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거야? 좀 덜 성장하면 안 되겠니? 아예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니? 그럼 탈성장해야 된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 아니고 아예 탈성장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까지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뭐 생각해 볼만 하죠. 예, 이런 부분들도. 자, 그래서 이 강원돈 교수님은 사실 이 뭐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게 뭐 환경 보존하자 뭐 말은 하지만은 지금까지 이 경제 시스템을 끌고 가고 있는 어떤 주류 산업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거를 환경 관련 사업으로 그냥 대체만 시켜버린 그런 정도가 아니냐 혹시 그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 뭐 근본적인 문제점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계속 발전해야 되면 그럼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계속 해야지. 자본주의 그 속성을 버리지는 못하면서 그거 그냥 뭐 어떤 뭐 건설업이나 뭐 이런 IT업이나 뭐 이거 대신에 환경 쪽의 분야로 대체시킨다고 해가지고 이게 과연 진짜로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 시스템을 넘어서야 되고 그래야 자연계가 보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만 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 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요 잉여 자본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자본 쪽에다 계속 그렇다가 많이 쏟아붓고 있어요. 그거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생태계 쪽에다가 투입하고 그 다음에 기본소득 쪽에다가 투입하고 나머지를 자본 쪽에다가 분배를 하자. 그런 경제 구조로 가자. 그래야지 어떤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갖고 갈 수가 있다. 이런 제안입니다. 자, 그래서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라는 게 나오는데 또 좀 어려운 얘기 뭐 나오는데 마르크스의 재생산론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쉽게 풀어 써봤는데요. 어쨌든 자본은 계속 돌고 돌아야 한다.
그래야지 이 경제가 굴러간다. 자, 이런 얘기인데 뭔가를 일단 생산하고 얘를 팔아가지고 잉여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잉여 가치를 자본가한테 그걸 다 많이 줘요. 자본가한테 잉여 가치를 많이 주면은 자본가가 그걸로 뭐 하겠습니까? 뭐 생산 설비를 늘린다라든가 재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생산 설비가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생산물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잉여 가치를 자본 쪽에다가 많이 주게 되면은 생산이 과잉되게 되고, 반대로 이 노동자들이 자기 임금을 덜 갖고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위축이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반대로 잉여 가치를 지나치게 노동자한테만 다 주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본가가 갖고 갈 이윤이 적어지니까 투자를 못 해요. 그럼 투자 위축이 일어나고 노동자들한테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또 일어납니다. 물가가 인상된다는 거죠. 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윤이 난 것을 자본 쪽에다가 왕창 줘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노동 쪽에다가 왕창 줘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걸 다 적절하게 분배해야만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잘 맞게 균형을 맞춰서 경제가 돌아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 잉여 가치의 그 일부를 먼저 생태계에 주자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그 구상은 어쨌든 이 잉여 가치를 자본과 임금 쪽에 균형 있게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전에 잉여 가치 일부를 먼저 생태계 보존 쪽에 쓴다고 해도 우리 경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 되죠? 그러면은 그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이런 잉여 가치를 생태계에 돌려줘야 하는 근거가 뭐냐? 왜냐하면은 뭔가를 만들어낼 때에는 이 자연계도 기여를 했잖냐 이거예요. 이 생태계에 있는 그런 자원을 갖다가 우리가 공짜로 갖다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익을 얻은 것 중에서 일부는 자연계에다가 다시 돌려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계속 자연을 오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 기업이 부담해야 할 폐기물 처리의 비용을 사회에 혹은 자연에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얻어낸 그 이윤 중에서 일부를 이런 오염물질 처리할 수 있도록 다시 회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계 보존을 위해서 잉여가치 일부를 투입해야 된다. 이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게 탄소세가 될 수도 있고, 환경부담금 될 수도 있고, 또 뭐 오염세, 또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원동 교수님께서 또 주장하는 이제 기본소득, 그 다음에 환경보전, 이거 실제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맥락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분은 생산수단, 부동산, 금융자산, 그러니까 뭐 다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산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 있어요. 그 자산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해라. 그 다음에 또 약간 좀 놀라운 주장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면은 거기서 소득을 얻잖아요. 뭐 월급을 얻던지, 우리가 뭐 판매를 했으면 거기서 이윤을 얻던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노동 소득을요, 뭔가를 한 다음에 배분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내가 그 매월 얼마씩 이를테면 월급을 받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아까 뭔가 자산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자 그랬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일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우리가 창출해낸 어떤 그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를 합쳐요.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하고 그걸 합쳐요. 그래서 그 합친 것에서 먼저 기본 소득을 분배를 하고 그 나머지 분량을 개인 노동에 비례해서 임금으로 지급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 기본 소득을 하려면은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재원을 이런 식으로 마련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임금이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본소득으로 또 받는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은 뭐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분이 생각하는 그 기본소득의 적정 수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게 베이스가 되고 그다음에 내가 노동한 거에 비례해서도 임금을 받게 되니까 뭐 그렇게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이제 사회가 만들어낸 이만한 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를 기본소득 주고 얼마를 노동임금으로 분배할 거냐 그 비율은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자. 자,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 비율을 정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만큼 지금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몇 퍼센트를 기본소득으로 줄 것이냐. 자, 그건 누군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정하는 거냐? 국가가 정하는 거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구성된 기구를 하나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민주적으로 구성됐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정부 쪽은 배제하고 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기구를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다양한 어떤 계층의 목소리를 다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구에서 기본소득 몇 퍼센트 떼고 나머지를 임금으로 분배하자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이 나오고 그 분배율까지 다 정해지면은 이걸 이제 정부 쪽에다 넘겨서 정부는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게끔 하자. 뭐 이런 제안입니다. 이거는 뭐 많이 받게 되죠. 이게 되려면은 이거를 할 때의 이제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지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죠. 자산소득에 과세 때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노동소득을 일단은 다 합친 다음에 나중에 분배하는 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동의를 할 것이냐 반대가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뭐 이렇게 조세를 한다고 하면은 그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금 다 내기 싫어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과세를 하고 또 세금을 더 증액하고 해야 되는 그 정당성을 또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분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누구의 것으로 돌릴 수 없는 자원들이다. 자, 자연자원은 모두의 것이죠. 자연자원은. 내가 석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자연자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노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요. 우리 각자에게는 서로 다른 능력들이 있죠. 근데 그 능력들이 나는 이 능력 갖고 싶어서 그거 갖고 태어났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내가 뭘 못해도 그건 내 책임이 아니고 내가 뭘 잘해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에 대한 부분도 우연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고 그래서 어떤 개인의 공로에 의한 내가 이익을 갖고 한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상속받은 것도 뭐 부모님께서 뭐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다. 그냥 내가 그 가정에 태어났으니 그걸 받은 것이지 내 공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토지 소유 같은 거는 토지가 공유제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세금 매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자, 이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는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정당성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지대의 재분배, 지지난 시간이군요. 고용지대라는 말이 나왔었죠. 일자리가 점점 더 희귀해질 것이며 일자리를 얻어 임금을 받는 것 자체가 특권이 될 것이다. 일자리가 지대를 창출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러한 지대 가운데 일부를 비자발적 실업자들에게 배분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게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하잖아요. 일할 때 여러 가지 기술과 지식을 갖고서 일을 합니다. 내가 공부해서 익힌 것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익힌 지식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나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식이고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가 갖고 가야 돼요. 하지만 그 지식과 그 기술 그 자체에 대한 부분은 내가 환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했던 부분들이 다 내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며 그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자 하는 거거든요. 다 환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공유제, 공유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걸 실제로 그러면은 어떤 세금으로 납부를 하겠느냐 했을 때, 요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제안한 거는 첫 번째가 디지털세예요. 디지털세. 요거는 그러니까 데이터 사용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많은 데이터를 다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뭐 핸드폰 이거 보시는 거, 뉴스 하나 보는 거, 쇼핑 하나 하시는 거, 또 요즘 뭐 사진 이런 것들이 저기 무슨 클라우드 이런 데 막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기업들이 뭔가 자기네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또는 광고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할 때에 거기에는 우리가 기여한 바가 있어요. 이 데이터는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얻은 이익 중에서 일부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환원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그걸 징수하는 것이 디지털세입니다. 그 다음 탄소세, 요거는 이제 화석연료를 태우는 건데 석유나 석탄 같은 거 배출한 탄소에 대해서 탄소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토보유세, 땅에 대한 거, 자 이런 것들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하자는 거죠. 자 오늘 나눌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어떤 제안 형태라서 공감이 되시는 부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부분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계속 들으시면서 야 이거는 좀 그렇지 않냐 뭐 이런 부분도 또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비판해 보는 것도 또 우리 또 생각을 또 정리하고 하는데 또 도움이 되거든요. 소득 분배 기본 원리에서 첫 번째 이제 물론 이제 과정상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생산수단, 부동산, 금융자산에 대한 소득, 그 다음에 노동소득까지 해서 이제 세금하고 고세금하고 가계의 노동소득을 다 합쳐서 소득기금을 만든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그냥 그래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분배에 대한 부분들을 합의해서 기기부에 다 정한다. 이게 실행하기 되게 어렵지 않을까. 일단은 현재 이제 제도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자본소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노동소득, 다 재산에 대한 거, 다 소득세 그 제도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차이가 지는 거는 노동소득을 합친다는 거예요. 노동소득 다. 내 임금을. 지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제 임금도 어쨌든 시장 원리에서 뭔가 지금 정해졌는데, 가령 누구는 100만 원을 받고 누구는 5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걸 다 걷는다는 개념이라서 한 개념적인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더 어려운 거는 분배, 기부를 통해서 분배한다. 이거 공산사회 계획경제하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공격받지 않을까, 약하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합의는 어떻게 할 거고, 각 개인별로 그런 관계들 맞춰 조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현실적이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또 다른 분께서도 또 말씀 나눠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글로벌한 기후 위기에 이제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이제 심각성을 모두가 이제 공유한다는 전제하에서 그것과 기본소득을 어떻게 이제 연계시켜 볼까 하면서 이제 논리들을 좀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이제 발전해온 과정에서 때로는 이제 수정자본주의로 케인지안 경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신자유주의로 갔다가 또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요즘 이제 인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뭐 자본주의 3.0이니에서 따뜻한 자본주의로 할 거냐 뭐 등등 이제 이런 이슈들도 있고, 거기에다 이제 이 기후 위기가 같이 이게 맞닥뜨리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시장 메커니즘에 기본한 자본주의 메커니즘 자체는
근본은 그대로 유지하되 투자 측면에서 ESG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생산 과정에서 환경 문제, 또 사회적 가치 문제, 또 투명성, 지배구조 문제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하면서 사회적 가치도 손상시키지 않고 또 환경 부분에도 좀 더 손상시키지 않고 갈 것이냐. 그래서 전제는 이제 시장 메커니즘을 기본 전제로 하되 우리 모두가 이제 같이 당면하고 있는 그 글로벌한 그러한 위기를 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완전한 그 시장 메커니즘에서 그대로만 가버렸을 때 이제 그 위기는 급속도로 가속도로 이제 심화될 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걸 약간 이제 좀 완화하면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논의들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내용 중에는 그 시장 메커니즘의 근본적인 백본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 하는 정치경제학적인 마르크스적인 그러한 게 밑에 어느 정도 깔려 있어요. 잘못하면 이제 계획경제 뭐 이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렇게 됐을 때에 얼마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좀 이렇게 극단적인 내용들도 나오면 그 과정들에서 서로 이제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율해 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측면에서는 좀 과한 주장이다 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게 한꺼번에 테이블 위에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조정하는 중간 과정에서 솔루션이 나오긴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또 이런 입장도 있겠다. 이런 뭐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장하는 내용 중에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전제 하에서 조금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좀 무리 있는 주장들도 있구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주장한 거에 대한 대안이 그러면 있느냐 했을 때는 사실 또 이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 놓은 상태에서 대안이라고 할 만한 걸 또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딜레마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 결합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어느 정도 폐해를 수정해 간다는 게 결국 우리 이제 자유민주주의에서 고려하는 건데,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일원 일표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액수에 따라서 표가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 민주주의는 1인 1표니까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항상 갈등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칙에 따르면 1원 1표주의라고 하는 자본의 소유에 따라서 표수가 주어지는 이 부분의 원리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면 결국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자본 가진 쪽으로 부가 몰릴 수밖에 없고 앞으로 특히 이제 자동화되고 하면 더더군다나 자본소득 쪽으로 노동소득보다는 자본소득 분배율 쪽으로 더 치우칠 수밖에 없어서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이 자본주의 체제의 주체인 기업이라든지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또 항상 민주주의에 대해서 위협을 또 느껴요. 그러니까 거기는 1인 1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1인 1표의 그게 잘못하면 자본의 활동,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이 원리, 이 부분을 손상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이 잠복돼 있거든요. 이 둘 사이의 갈등이. 그래서 이제 자본 쪽에서는 어찌됐건 정치 쪽도 좀 로비를 통해서든 어찌됐건 정치 쪽에 영향을 강력하게 이제 저 돈으로 미치려고 하는 거고, 뭐 민주주의 쪽은 자본이 정치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하는데, 근데 요즘 이제 느끼는 거는 뭐냐, 뭐 다른 민주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역설적인 거는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이 그 자본의 논리에 훨씬 또 정치 투표 성향을 보면 그쪽으로 투표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소득이 낮은 분들이 오히려 공화당 쪽 지지자들이 많고 또 뭐 우리 같은 경우도 또 그런 측면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경제가 성장해야 뭐가 된다 하는 그 논리, 자본의 논리가 워낙 우리는 강하게 그동안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일자리 없는 분이라든지 이게 시장에서 소외된 분들도
경제 성장을 안 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 것 아니냐 해서 불안해해서 자본의 논리에 쉽게 이제 이렇게 좀 동의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폐해를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좀 수정해 가려면, 교정해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특히 이제 전통적인 정치권은 돈과 쉽게 결합할 수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시민사회 제3의 섹터, 시민사회가 뭔가 그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자본주의의 폐해들을 교정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그 시민사회 활동 영역, 시민사회 성숙, 이 부분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균형점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너무 길어졌는데, 그러나 상당히 좀 한 극단적인 쪽에서 뭐 완전 극단은 아니지만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 입각한 하나의 그 기본소득, 생태적 기본소득 주장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이런 입장도 있구나 하는 수준에서는 한번 들어볼 만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만은 공감대 확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뭐 이를테면 뭐 아까 우리가 뭐 ESG니 뭐 그린 뉴딜이니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어떻게 뭐 그렇게 가면은 생태계 위기는 좀 어디 극복이 될 거라고들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ESG에 관해서는요, 저는 별로 기대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표적으로 그 가장 세계적으로 펀드 규모가 가장 큰 블랙락인가요? 거기 이제 CEO가 주창하는 건데 그 투자 자금을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투자 기업 정할 때에 ESG에 신경을 쓰는 기업들, 거기에 이제 투자하고 거기에 별로 신경 안 쓰는 회사에 우리 투자금 안 줄 거야 하는 일종의 자본시장에서 그 펀드 운영하는 회사에서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펀드 운영은 결국은 원래 소유주들 있잖아요. 자본 소유주들.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 역할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ESG를 잘하는 기업들의 수익률이 이런 운동을 통해서 높아지면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뭐 환경 신경 쓰고 사회적 가치 신경 쓰다 보면 실제 자본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투자 기금 입장에서는 그걸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자본 소유주들의 이익에 반해서.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이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 그린워싱 말씀하셨지만 일종의 자본 쪽에서의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그러한 아주 한계가 클 수밖에 없는 운동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굳이 본다면 이걸 통해서 사회적으로 뭔가 이런 문제인식, 지구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에서 그런 면에서는 좀 기여할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근본적으로는 이익률 중심으로 가게 돼 있고 이게 제대로 되려면 지금은 기업의 뭐 바텀라인이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이익 얼마 냈느냐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더블 바텀 라인으로 해서 재무적인 이익 외에도 사회적인 가치 측면의 것을 거기에 재무적 이익에 준하는 정도의 비중으로 더블 바텀 라인을 한다든지 거기에 이제 환경 가치까지를 포함해서 트리플 바텀 라인으로 한다든지 이게 기업들이 그 정도의 뭔가를 채택하지 않으면 현재 싱글 바텀 라인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ESG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높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ESG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되게 다양하고 필연적이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저한테는 좋은 시각, 새로운 시각 이럴 수도 있구나.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 부분들은 기업 이익과 관련된 사실은 그간 많은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생태적인 부분들을 헤쳐왔던 게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공감을 일으켰다는 거는 다 이해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했던 기업의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익 중심이었느냐 아니면 사회적 가치나 이런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고 기업을 평가할 때 기업 가치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러면 좋겠지만 현재 기업 가치를 얘기하는 그
주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재무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가치, 환경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이벤트성으로 발생을 해요. 이거 했다 그러면 잠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현상이 사실은 주가의 현실적인 반영인 거고, 그래서 그런 한계적인 부분들은 참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도 그 부분들은 조금 다른 책을 읽거나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겼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분배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던 프레임은 자본과 노동, 이 분배 구조 속에서 역사에 따라서 이 자본 쪽으로 조금 치우쳤다가 노동 쪽으로 치우쳤다가 인간이죠. 인간 쪽 딱 이런 사이클들을 돌고 있는데 생태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의 분배를 해야 된다는 주장은 이 논문을 쓰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저도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태적이라는 부분도 저한테는 좀 와닿은 부분이다. 우리가 모든 활동을 할 때, 앞으로 활동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환경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고, 이런 논의 자체에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냐. 환경적인 부분도. 우리 기본소득 플러스 환경적인 부분도 더 신경 써야 된다는 부분도 실천적으로 해야 되겠다. 더. 그런 생각하겠습니다. 그 그린 뉴딜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탄소, 뭐 넷제로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취지는 좋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자라고 서로 얘기한 나라들은 다 기술 선진국들이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무역에서 어떤 이익과 불이익을 준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런 선진국들이 무역에서의 주도권을 갖고 가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의 나쁜 정책이 아니냐, 좀 이렇게 비판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정말로 우리가 환경을, 지구를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른 뭐 제3세계나 이런 데다가 그냥 이렇게 기부를 해준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너희들은 그 기술이 없으니까 무역에서 손해를 입어. 이게 과연 뭐가 진짜 목적인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국가 간 교역 측면에서는 자국 이익 중심이 뭐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이슈들이 나와도 항상 자국의 이익이 이 국제 간 협약 내용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게 하려고 하는 게 각 국가들의 기본 스탠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후발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탄소 배출을 지금까지 다 해서 환경 다 망가뜨린 선진국들이 지금 와가지고 우리 좀 개발하려고 했더니 규제해?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전제 하에서는 뭐 아무리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국가 간 패권 경쟁이라든지 국가 간 우위 경쟁 측면에서는 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뭔가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국가는 어렵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래서 같이 공멸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 경쟁 메커니즘이 전제되어 있는 한 제가 읽은 책 중에 꽤 와닿았던 신학이 뭐냐 하면 주변성에 기반한 신학이던데 핵심은 그거예요. 모두 다 중심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결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예수님도 철저하게 이 밑바닥 주변 중에 주변의 위치로 태어나셨고 그 위치에서 화해의 역할을 수행하셨듯이 지금 교회의 문제도 모든 교회들이 성장해서 중심에 서려고 하는 그 욕망, 이 욕망들로 인해서 교회가 결국 타락하는 거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주변에 위치하고자 하는 그래서 주변에서 양자를 이렇게 섬기고 화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지 않는 한 모두 다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경쟁의 틀이 존재하는 한 아마 그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국가 간에는 훨씬 더 치열하죠. 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실리들이 다 또 엮여 있다 보니까 사실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다 또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다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